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아침 8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가을, 또 가을에서도 중심에 있는 10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기인 10월 중순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인데요. 자, 오늘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유튜브 영상 1620번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작가 한강 작가님께서 이틀 전에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를 이루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이틀 전이었던 10월 10일 저녁 8시경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기 시작했고, 제가 그로부터 딱 1시간 정도 지난 10월 10일 저녁 밤 9시 정도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는데요. 제목은 소설가 한강 작가님의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라는 제목으로 이틀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은 24년 전인 2000년 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요. 이번에 한강 작가님께서는 우리나라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는 한국인 최초의 수상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한강 작가님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는 한강 작가님을 명예 박사 겸 명예 교수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뜨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그 작품의 세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과 작품에 관하여 쭉 말씀드린 다음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된 그분의 작품 세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노벨 문학상은 먼저 노벨상 하면 다 잘 아실 겁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스웨덴 출신의 세계 최초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알프레드 노벨이 1896년 12월 10일에 별세하시면서 많은 그 유산을 남겼는데요. 그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1901년부터 노벨상을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노벨상은 총 6개 부문입니다. 자,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이상 6가지 종류의 노벨상이 있는데요.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노벨 평화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받으셨고요. 이번에 한강 작가님은 노벨 문학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901년부터 노벨상을 시상을 해왔는데요. 문학상의 경우에는 어떤 연도에는 수상자가 없던 연도도 있습니다. 몇 개 연도는 수상자가 없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상들은 뭐 생리의학상이나 물리학상, 화학상, 그 다음에 평화상, 경제학상, 이러한 문학상을 제외하고 다른 상들은 공동 수상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2명 또는 3명의 공동 수상이 꽤 있었는데요.
문학상의 경우에는 공동 수상의 경우에는 딱 4번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단독 수상입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님께서도 노벨 문학상을 단독 수상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관해서는 제가 2-3달 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작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신 한강 작가님의 수상 쾌거를 기념해서 다시 한번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에 관하여 간단히 주요 작가들의 그 수상과 작품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한강 작가님의 문학 세계, 작품 세계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수상 기록은 1901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총 124년 동안 노벨 문학상 시상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연도는 수상자가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2년에 독일 출신의 멈젠이라는 작가가 로마서라는 역사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만한 저명 작가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02년은 독일 출신의 멈젠이라는 작가가 로마서라는 역사서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그 작가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작가분들이 그 책 한 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건 아니죠. 다양한 작품들을 집필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작과 그 대표작이 어떤 장르인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07년입니다. 1907년은 영국의 그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정글북이라는 소설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키플링 하면 다 너무나도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방 브랜드 중에 키플링이라는 가방 브랜드도 있긴 한데요. 영국의 작가 키플링이라는 분이 정글북이라는 소설로 190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또 키플링이라는 작가는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가르친다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분이 키플링이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자, 그러니까 딱딱한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가르친다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 과목, 한국사든 세계사든 역사 과목을 달달 암기하는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이야기식으로 가르친다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취지인데요. 역사는 영어로 history, 이야기는 story지 않습니까? 즉 히스토리를 스토리식으로 가르친다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정글북의 저자인 영국의 작가 키플링이라는 분이 하셨던 명언입니다. 그 다음에 1913년도 수상자는 아시아 최초의 수상자이자 인도의 수상자이신데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인도의 그 유명한 타고르라는 시인이 기탄잘리라는 시로, 장르가 시입니다. 시, 기탄잘리라는 시로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이 타고르라는 시인이 우리 그 당시에 한국을 이렇게 칭했죠. 우리 1913년이면 노벨 문학상을 그분이 수상하셨던 연도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3년이 된 시점인데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칭하기를 동방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하셨던 분이 1913년도 기탄잘리라는 시 장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인도의 시성급인 타고르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1915년도는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라는 분이 장 크리스토프라는 제목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장 크리스토프 소설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1917년도
1915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1913년에는 타고르가 기탄잘리, 1915년에는 로맹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입니다. 그 다음에 1925년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작가가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 분야, 희곡입니다. 희곡. 피그말리온이라는 제목의 희곡 분야로 영국의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1925년입니다. 그 다음에 1929년에는 독일의 토마스 만이 마의 산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마의 산이라는 그 소설 작품도 매우 유명한 작품이죠. 그 다음에 1938년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미국 출신의 펄 버기라는 작가가 돼지라는 작품으로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박경리 작가님의 토지라는 작품이 유명한데요. 193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미국 작가이신 펄 버기라는 여성 작가가 돼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분은 실제 1938년도면 이제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된 시점인데요. 그 무렵은 일제 일본 제국이 우리 조선,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도 야심, 야욕을 부려가지고 1931년도에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 만주사변이 있었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 대륙에도 침공하는 중일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그 이듬해인 1938년에 미국 여성 작가 펄 버기 돼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이분이 실제 중국 대륙 본토에서 약간 거주하신 적도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왕룽 일가라는 그 한 집안을 소재로 해가지고 일제의 수탈, 또 일제의 침략, 그리고 중국의 봉건사회의 그러한 체제, 모순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돼지라는 작품으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서는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서는 최연소입니다. 최연소. 이분이 1938년에 수상하실 때 만 나이로는 46세였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성 중에서는 최연소인 46세의 나이에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미국 작가 펄 버기고 올해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은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서는 두 번째로 젊은 나이라고 합니다. 한강 작가님께서 1970년 11월 27일 생이시니까 다음 달이면은 만 54세가 되시는데요. 54세 만나이 54세를 한 달 앞두신 시점에서 만 53세의 나이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셔서 여성 작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수상을 하신 겁니다. 자, 노벨 문학상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분들의 평균 연령이 주로 60대, 70대 분들이 많은데요. 한강 작가님은 굉장히 젊으신 나이, 53세라는 젊으신 나이에 수상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46년으로 가서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라는 소설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헤르만 헤세도 워낙 유명한 독일 작가인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출생하셨는데 나중에 스위스로 귀화를 하죠. 스위스로 귀화해가지고 스위스 국적인 상태에서 194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라는 소설입니다. 이듬해인 1947년에는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1953년도 6.25 한국전쟁이 종전됐던 1953년에는 영국의 위대한 인물,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사라는 역사서 6권짜리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요.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2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들 무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랭킹 1위가 부동의 랭킹 1위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부동의 랭킹 1위 지도자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듯이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국인은 제61대와 63대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그 가장 위대한 영국인 윈스턴 처칠이 1940년부터 45년까지 5년 반 정도 영국의 61대 총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45년 7월 26일 포스탐 선언 당일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은 61대 총리에서 물러나고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노동당으로서 제62대 총리가 되는데요. 그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한 6년 정도 62대 총리하고 다시 1951년 4월부터 1955년 다시 말씀드립니다. 1951년 10월부터 1955년 4월까지 또 3년 반 정도는 다시 윈스턴 처칠이 제63대 총리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제63대 총리 시절이었던 1953년에 제2차 세계대전사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짜리입니다. 1권부터 6권까지 6권짜리 회고록으로 역사서죠. 역사서 제2차 세계대전사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당시에 경합에 붙었던 작품이 미국 현대문학을 개척한 걸로 평가받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경합을 했는데요. 그걸 제치고 바로 역사서인 제2차 세계대전사가 1953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반응이 좀 약간 시무룩했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63대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자신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폭주를 막아내고 결국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온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신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걸로 기대를 하셨는데 의외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약간 시무룩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1953년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사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거기 경합에서 탈락했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이듬해인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7년에는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라는 작가가 이방인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요. 자, 그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57년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작품 소설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인데요. 알베르 까미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 명동에 가면 모모 삼계탕이라는 1970년도에 개업한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중에 하나의 명칭을 쓰고 있죠. 그 모모 삼계탕이 1970년대에 개업을 해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모모 삼계탕이 있듯이 중국대사관 뒤쪽, 명동의 중국대사관 뒤쪽에 바로 뭐가 있냐면 가무라는 비엔나 커피숍이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데요. 가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자, 그 가무가 어떻게 해서 상호가 가무가 됐는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1970년 되면 우리 유신 독재 시대, 박정희 정권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 외래어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그 정책을 펼쳤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 그 노벨상 수상자인 알베르 까미의 이름을 따서 까미라고 커피숍 명칭 상호를 정했는데요. 1970년도에 개업할 때 까미라고 알베르 까미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까미라고 커피숍의 상호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유신 정권의 외래어 사용 근절 정책에 따라서 그걸 사용을 못하게 돼서 결국은 그걸 약간 한국말로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알베르 까미 할 때 까미를 가무라는 명칭, 까미가 아니라 가무라는 명칭의 상호로 바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저도 실제 거기서 비엔나 커피를 즐겼는데요. 제가 시중은행에서 5년 전에 부장으로 퇴직을 했었고 본점 생활을 을지로 입구 명동에서 할 때 그 카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무라는 카페가 중국 대사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2년도 수상자는 바로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입니다. 분노의 포도, 1962년 존 스타인백이라는 미국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64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작가 장폴 샤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최고봉인 장폴 샤르트르의 제목이 구토입니다. 구토. 철학서 겸 소설인데요. 철학서 겸 소설 구토라는 작품으로 장폴 샤르트르가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수상을 거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 노벨 평화상의 경우에도 베트남 전쟁 종전 조약을 주도했던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북베트남의 정치 지도자 이 두 사람이 베트남 전쟁,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 베트남 전쟁의 그 종전 협약을 주도했던 인물, 미국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와 북베트남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197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헨리 키신저는 수상을 했지만 북베트남의 그 지도자는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아직 내 조국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다. 나는 정치 지도자이지 아직 정치 지도자로서 아직 내 조국에 평화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은 1964년에 시작이 해서 73년에 종전 협약 조약이 맺어졌는데 실제 미국이 최종 철수한 것은 2년 후인 1975년에 철수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철수하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1975년에 베트남이 완전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 무렵에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북베트남의 지도자는 나는 북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로서 아직 내 조국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없다라고 명언을 남기신 분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들은 공동 수상자인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도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스웨덴 할리먼 노벨위원회에서 반려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북베트남의 지도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번에 한강 작가님께서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그 쾌거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긴 한데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런 국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전쟁 상황에서 축하 파티를 할 수는 없다라는 사유로 기자회견도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차원에서 한강 작가님의 아버님이신 한승원 작가님께서 대신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셨던 게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강 작가님다운 정말 그런 품격을 갖추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64년에는 그런 식으로 노벨 이제 평화상에서도 수상 거부자가 있었듯이 1964년에는 프랑스의 장폴 샤르트르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지만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그 작품이 소설 겸 철학서인 구토라는 작품이고, 또 장폴 샤르트르의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폴 샤르트르의 명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B라는 것은 birth, 탄생이라는 뜻이죠. 출생. 그 다음에 D라는 것은 death, 죽음이라는 거고, 가운데 있는 C는 choice, C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사이에서의, 즉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갈지도 선택하는 거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도 선택하는 거고,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도 선택하는 거고,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폴 샤르트르,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프랑스의 장폴 샤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이제 수상자는 그 유명한 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입니다. 죄송합니다. 197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인 1971년에는 이제 남미의 수상자가 나오는데요. 남아메리카. 1971년에는 바로 그 칠레의 유명한 작가 파블로 네루다라는 분이 불타는 칼이라는 시입니다. 시. 은유와 함축의 문학인 시입니다. 시. 한강 작가님도 처음에 데뷔하실 때는 1993년도에 시로 등단을 하셨고, 이듬해인 94년도에 소설로 또 등단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자, 그 시 작품, 아까 1913년도에 인도의 타고르가 기탄잘리라는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듯이 1971년에는 남미 칠레에서 파블로 네루다라는 작가가 불타는 칼이라는 제목의 시로, 포이트죠. 시, 영어로 포이트. 불타는 칼이라는 시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후인 1982년에는 또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마르케스라는 작가가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1982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자, 콜롬비아 커피가 유명한데요. 또 6.25 한국전쟁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6.25 한국전쟁 당시에 UN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한 국가가 16개국입니다. 비전투, 의료부대 이런 데 파견한 나라들도 몇 개 있는데요. 전투부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이 16개 나라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미의 콜롬비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남미의 콜롬비아의 작가 마르케스라는 작가가 1982년에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94년에는 지금부터 30년 전이고 한강 작가님께서 소설로 데뷔하셨던 연도이기도 하죠. 1994년에는 일본의 작가 오에 겐자부로라는 일본의 남성 작가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시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남성 2명이 받으셨죠. 일본은 1968년에 설국이라는 제목의 노벨 문학상 첫 수상이 있었죠. 1968년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4년에 오에 겐자부로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또 중국의 어떤 작가가 또 한 명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살다가 프랑스로 망명해서 11년 동안 망명 생활하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던 어떤 작가는 또 2000년에 받기도 하셨었죠.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살다가 영국으로 이민 갔던 어떤 분도 또 이제 받기도 하고 뭐 다양한데요. 또 인도의 타고르 시인은 1913년에 기탄잘리 시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고요. 하여튼 이번 한강 작가님이 아시아에서는 7번째, 아시아에서는 6번째로, 죄송합니다. 아시아에서는 7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고,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입니다.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 그 다음에 그래서 30년 전인 1994년에는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가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로 넘어가서 2016년으로 와볼까요? 2016년에는 미국의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노랫말 가사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가수로는 전무후무하게 가수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016년에 미국의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바로 Like a Rolling Stone, 구르는 돌처럼이라는 제목의 노래죠. 그 노랫말 가사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2016년 미국 가수 밥 딜런의 제목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제목의 노랫말 가사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드디어 이틀 전에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틀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이제 제가 10월 10일이죠. 쌍십절 1911년 순원 손문에 의해서 신의 혁명이 일어났던 그 날짜,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든 중국 국민당이든 양쪽 다 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본토에도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고, 대만도 중화민국이고 거기도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수천 년 동안의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1911년 10월 10일에 공화정을 이뤄낸 신의 혁명의 주역이 순원, 그래서 손문이죠. 그래서 중국 본토 공산당이든 대만이든 다 양쪽으로부터 추앙받는 인물이 바로 손문인데요.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실현했던 손문. 그래서 자, 그 손문을 기리는 쌍십절 10월 10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퇴근길에 SBS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 8시 한 6분 정도로 기억합니다. 10월 10일 저녁 8시 6분 정도에 SBS 뉴스의 앵커께서 갑자기 속보를 말씀드린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라고 그 자막까지 같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뻐서, 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바로 잠실 석촌호수 쪽으로 속보로 이동을 해가지고 8시 29분부터 약 17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9시 직후에 업로드를 완료했는데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도된 지 약 1시간 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목은 소설가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라는 제목으로 그러게 바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거 보니까 한강 작가님께서는 아드님과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상황에서 노벨위원회로부터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라는 그 전화를 받고 전화 인터뷰를 한 7분 정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노벨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그 인터뷰하신 내용이 그대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놀랍다, 놀랍고 영광스럽다, 놀랍다라는 표현을 5번인가 하셨다고 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그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아는 것은 수많은 독자분들과 동료 작가님들이 많은 영감을 줘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라고 인터뷰하시기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작품에 관하여 가장 그 애착 있는 작품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3년에 시 작품으로 등단하셨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소설로 이제 등단을 하신 건데요. 30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이제 출간을 하셨었죠. 대표적으로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또 소설도 있고요. 또 2016년에는 하얀색, 화이트 할 때 흰색이라 하죠. 외자입니다. 흰이라는 그 작품을 2016년에 또 출간하시기도 하셨고, 그 2016년에 바로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었죠. 자, 그러니까 세계 3대 문학상은 다 잘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 영국의 맨부커상, 프랑스의 콩코르드상, 이 3가지인데, 그 중에 8년 전에 한강 작가님께서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의 소설로 2016년도 영국의 맨부커상을 수상하셨고, 이번에 8년 만에 문학상 중에는 세계 최고봉인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는데요. 한강 작가님은 대표작이 바로 채식주의자입니다. 물론 채식주의자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표 작품이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위원회의 그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한강 작가님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가장 최근 작품을 가장 사랑한다, 애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걸 듣고 그러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또 은행 법무팀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는데요. 5년 전에 퇴직하고 지금까지 6권의 인문학 서적을 출간했고, 지금 현재는 7번째 작품으로 올해 연말에 출간할 예정인, 제목은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인데요. 주경야독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기존에 제가 6권 출간한 것 중에 가장 최근 작품, 즉 올해 2월 19일에 출간한 6번째 작품인 흥미진진한 미국사가 굉장히 저는 애착이 있습니다. 미국사에 관한 그 총론에 해당이 되고, 지금 집필하고 있는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는 미국사에 관한 강론에 해당되는 작품을 현재 집필 중이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출간 예정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이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모든 작가들은 자신의 가장 최근 작품을 가장 좋아하고 애착을 갖는다, 애정을 갖는다 라는 말씀이 일리가 있어 저도 공감이 됐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자신의 가장 최근 작품인 2021년에 출간하신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작품이 가장 애정이 있다라고 인터뷰에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으로 올해 한강 작가님께서 선정되신 이유가 노벨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정 이유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면서 인간의 삶의 연약한 면을 강렬하게 시적 산문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벨상 선정 이유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서 인간의 삶의 연약한 면을 드러내면서 시적 산문으로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을 쓰면서도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한강 작가님은 그 시인 출신이셔서 그런 건지 굉장히 시적 감수성으로 이렇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 시적 감성, 또 슬픔의 주제를 정말 아름답게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인다운, 시인 겸 소설가다우신 그러한 문체를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시상 이유로서 역사적 트라우마, 그러니까 2014년에 출간하신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2021년에 출간하신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죠. 역사적 그런 트라우마, 그러한 역사의 비극에 맞서면서 그걸 겪어야 하는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그 연약한 면을 드러내면서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완성을 했다라는 게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된 사유라고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님의 그러한 작품들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그리고 이틀 전, 이틀도 안 됐죠. 10월 10일 저녁 8시 직후에 대서특필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만 1.5일밖에 안 된 상황인데요. 어제 노벨상 수상 그 소식 직후에 오픈런이 발생했을 정도로 각 서점에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그 책을 구매하는 이른바 오픈런이 문 열자마자 뛰어간다, 그래서 구매한다, 이걸 오픈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생할 정도로 한강 작가님의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제 하루만 30만 부가 팔렸답니다. 한강 작가님의 주요 작품인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다양한 작품들이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보다 20년 연장자이신 무라카미 하루키님께서 노벨 문학상